그날 저는 죽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장을 보는 걸 목격했습니다. 49제를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골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 보는 장이었죠. 카트를 밀며 두부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깔에 끓는 듯한 35년을 함께 살며 매일 아침 들었던 그 소리. 고개를 돌렸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이었어요. 살짝 굽은 등, 왼쪽 깃불의 점,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던 무릎. 49일 전 타 죽었다는 제가 뼈가루를 모셔온 바로 그 남자가 시식 코너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내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외쳤지만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의 팔을 붙잡자 그제야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낯선 눈빛이었죠.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목소리마저 똑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진태 씨, 나예요. 해라니. 장난 그만하고 설명 좀. 남자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보다 거친 힘이었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난 이봉수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래요? 그때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여자는 남자의 팔을 감싸 안으며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남자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둘은 유모차를 밀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자리에 얼어붙은 저를 지나쳐서요. 저는 정신없이 아들 현우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외쳤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살아있어. 방금 마트에서 봤어. 분명히 아버지였어. 현우는 환자 차트를 내려놓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앉으세요. 앉을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마트에 가면. 어머니, 현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충격이 크셔서 그런 거예요. 선망 증세라고 큰 상실 후에 흔히 나타나는.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나 정신 멀쩡해. 너 아버지 목소리 까먹었어? 그 기침소리, 걸음걸이 다 똑같았어. 현우는 한숨을 쉬며 처방전을 끄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안정제 드시고 다음 주에 정신건강의학과 예약 잡아드릴게요. 자꾸 이러시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원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그렇게 효자였던 아들이 지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믿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 아들의 눈빛 어딘가에서 저는 낯선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현우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들은 대답 대신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저녁에 들를게요. 저는 아들의 진료실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는 걸. 현우는 지금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더미가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은 평생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나하나 펼쳐보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본 적 없는 동네의 마트 영수증, 유아용 기저귀, 분유, 아기 물티슈. 날짜를 확인하니 3년 전부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2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집,
다른 하나는 경기도 어느 외곽 도시.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49제 때 함께 울었던 사람들, 조문객들, 그 많은 눈물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어요.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혼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어요. 이제 저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포털 사이트에 사설 탐정을 검색했습니다. 평생 남의 뒷조사 같은 건 해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남편 서랍에서 발견한 경기도 주소를 들고 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진실이 항상 위로가 되진 않거든요. 중년의 탐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 뭉치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이 경기도의 한 빌라 앞에서 찍힌 사진,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 20년 전부터입니다. 탐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월세였는데 10년 전부터 전세로 바뀌었고 5년 전에 매매했더군요. 명의는 그 여자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고 당일 사망자로 확인된 시신의 의료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 사람은 연고 없는 말기 암 환자였어요. 사고 3개월 전 박진태 씨 명의로 거액이 그 환자 계좌로 입금됐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돈으로? 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탐정이 건넨 건 통화 녹취록이었어요. 남편과 아들 현우의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시신 확인은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개업 자금은 약속대로 보내줄게. 강남 빌딩 지분도요? 그것도 내 어머니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우의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이 나왔어요. 사고 직후 아버지 명의에서 5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현우는 강남에 병원을 확장했던 거예요. 제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제게 해준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모셨어요. 편히 가셨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 49제 때 절을 올리던 모습, 전부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갈게요. 삼계탕 사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렴. 전화를 끊고 탐정이 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과 현우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복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할망구 자꾸 마트에서 봤다고 난리예요. 치매 약이나 먹여. 요양원 알아봐라. 알았어요. 어차피 재산은 다 정리됐으니까. 할망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7시 현우가 삼계탕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새 안색이 안 좋으신데 보양 좀 하세요. 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국그릇을 놓고 김치를 담고 물을 따랐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VIP 환자 받았어요. 강남 부동산 재벌인데. 현우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 현우의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니까요. 이봉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그 이름 낯설지 않지?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던졌어요.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20년 이래 내 아버지가 바람핀지. 그리고 너는 그걸 알고도 공범이 됐어. 어머니,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망 진단서 조작, 시신 바꿔치기, 보험 사기, 재산 빼돌리기.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내가 확인한 시신은 박진태가 아니었어. 돈 받고 죽어준 말기 암 환자였지.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죠. 개업 자금 5억, 강남 빌딩 지분. 그게 내 어미 팔아먹은 값이구나. 어머니,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고 아버지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내 병원 확장 기념 파티 있지? 네. 거기서 보자. 현우가 나간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그저 혜란이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추가 의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파티장에서 쓸 영상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확실하게요. 수화기 너머로 탐정의 낮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님.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 전에 입던 검은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저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염색을 하고 파마를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하세요. 미용사가 물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와 옷장에서 꺼낸 검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결혼 전 백화점 직원으로 일할 때 사둔 옷이었죠. 아직도 맞았어요. 진주 목걸이를 걸고 립스틱을 바르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거기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강혜란이라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입구부터 축하 화환이 빼곡했고 샴페인 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재계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입구에서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니, 오실 줄 몰랐는데요. 아들 병원 확장 파티인데 당연히 와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현우야. 현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곧 손님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샴페인을 받아들었습니다. 오후 7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화려한 멘트와 함께 현우가 단상에 올랐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현우의 연설이 시작되려는 순간 연회장 조명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현우의 모습,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시신 확인은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빌딩 지분도 약속대로 주실 거죠? 그럼 내 어머니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의 사진들, 경기도 빌라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 사고 당일 병원 CCTV 영상. 현우가 말기 암 환자의 시신을 확인하고 박진태라는 이름으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모습.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 원장의 어머니 강혜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남편 박진태는 49일 전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봉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현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제 아들은 개업 자금 5억과 강남 빌딩 지분을 받는 대가로 아버지의 가짜 죽음을 도왔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조작했고 무연고 말기 암 환자의 시신을 아버지로 둔갑시켰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박진태, 아니 이봉수였습니다. 연회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속삭였어요. 부고 사진 속 그 사람 아니야? 남편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자.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사람.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나한테 말할 기회는 없었나요? 이혼하자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돈이 아까웠나요?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그냥 죽은 걸로 처리하는 게 편했던 거죠? 혜란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미안? 35년을 거짓말로 산 사람이 할 말이 그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신분 위조, 보험 사기,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 다른 경찰이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박현우 씨, 공문서 위조 및 범죄 은닉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날 팔았잖아. 5억에.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오는데 탐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끝나셨습니까? 덕분에요.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은 비용이에요. 고마웠어요. 앞으로 어쩌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살아볼까 해요. 호텔을 나와 찬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행 1등석 표 한 장 예약하고 싶은데요. 언제 출발이 가능한가요? 이번 주 금요일 자리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3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여권과 티켓을 손에 쥐고 서 있었어요.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거는 전부 두고 가기로 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배웅 나온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파리행 AF271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